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료비며 인건비를 빼면 사실 마이너스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제가 이렇게 느긋할 수 있는 건 생계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남편은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과장이고요. 친정아버지도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카페를 차려주신 것도 아버지랍니다. 제가 옛날부터 빵 굽고 커피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저만의 작은 카페를 갖는 게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동안 애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남편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요. 애들도 다 커서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저를 참 부러워요. 애들 다 키우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수 있는 제 팔자가 상팔자라나요. 하지만 제가 평탄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온 건 아니에요. 정말 친한 친구 몇 명만 알고 있는 일인데 사실 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전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문제였죠. 상식 밖의 이유로 제게 아주 끔찍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전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선 세상 좋은 시어머니인 척 굴어서 제가 괜한 모험을 한다고 억울하게 몰리기도 했었네요.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 그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내긴 했지만요. 아직도 전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 식은땀이 나고 숨이 콱 막힌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먼저 전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설명해야겠죠. 당시 저는 25살이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의류회사에 막 입사한 참이었어요. 원래 부모님은 제가 좋은 운처를 찾아 바로 시집가길 바라셨는데요. 그때까지 전 부모님이 깔아줄 레일 위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대로 그냥 부모님이 정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엔 뭔가 아쉽더라고요. 단 몇 년만이라도 좋으니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독립심을 기르고 싶었죠. 다행히 부모님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요. 저는 결혼 대신 취업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잘 맞는 동료들 덕분에 나름 즐겁게 일할 수 있었어요. 제가 팀에서 막내였던지라 다들 귀엽게 봐주셨죠. 대표님도 좋은 분이었고요. 그런데 딱 한 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직속 사수였는데요. 제가 입사 초기에 업무 미숙으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그 사수에게 참 많이 혼났죠. 회사 생활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일 못하는 동료가 얼마나 짜증스러운 존재인지요. 직원들과 두루두루 친한 사람이 제 인사를 잘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어쩌다 따로 둘이서 얘기할 기회라도 생기면 네 아니요 단답 안 하다가 그대로 입을 꾹 다물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살면서 그렇게 저를 싫어하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죠.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분은 자꾸 저를 밀어내기만 하니 지치더라고요. 나중엔 저도 업무적인 대화 아니면 말도 걸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수가 백마탄 왕자니처럼 보이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쁜 연말, 거래처에서 손님이 온 날이었어요. 손님 접대를 하는 직원이 자리를 비워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커피를 타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대표님과 제 직속 사수, 그리고 나이 지긋한 50대 중년 남성이 저를 맞아두군요. 새로 출시할 옷 발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얌전히 커피를 내려놓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그 거래처 손님이 저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잠깐만 이리 와봐요. 이 회사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었나? 이름이? 슬쩍 대표님을 쳐다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었죠.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디자인팀에서 일하는데 지금 비서분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다가를 가져왔어요. 이거 디자인팀 아가씨가 커피를 다 타주고 영광이구만. 고마우니까 내가 용돈 좀 줘야지. 아니에요. 제 할 일 하는 건데요. 괜찮아요? 거절하는데도 그분은 기어이 제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지어주셨어요. 되돌려 드리려고 해도 그분이 나이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받아요 하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잘 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거래처 손님이 아이고 기특해라 하면서 제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끔찍하든지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것처럼 몸이 싸늘해졌죠. 지금 뭐 하시는... 아 미안 진짜 우리 딸 같아서 그만. 엉덩이가 아주 도실도실하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어. 제 항의 아닌 항의에 그분은 웃으며 건성으로 사과했어요. 오히려 제 엉덩이가 어떻고 저쩌고 품평까지 했죠. 지금의 회사들이 성희롱 문제에 예민하다지만 그땐 어디 그랬나요? 그 거래처 손님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대표님도 그저 허허 웃으며 그 거래처 손님의 기분을 맞춰줄 뿐이었죠.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뭐해? 이만 나가봐 소연씨. 대표님의 명령에 그대로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거래처 손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글쎄 제 직속사수가 그 거래처 손님에게 커피를 쏟은 게 아니겠어요. 갓한 커피였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사람 살리라면 난리를 치던 손님은 이윽고 화장실로 달려가 버렸어요. 아마 찬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려던 거겠죠. 놀란 대표님도 그 뒤를 쫓아갔고요. 사무실엔 저와 사수 단 둘만이 남게 됐죠. 김소연 씨 바보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뭐라고 한마디 해야죠. 혼자 얼굴 붉히면서 눈물만 꾹 참으면 뭐가 해결됩니까? 네? 그게 무슨... 다음부턴 가만히 있지 말고 실수인 척 커피라도 부어버리세요. 아시겠어요? 설마 일부러 쏟으신 거예요? 제 질문의 사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저 자식이 원래 손버릇 나쁘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처 커피는 남자 직원한테 달라고 하세요. 한마디 남기더니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남자답고 멋있어 보이든지. 그날 이후 그 사수만 보면 이상하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맞아요. 제 늦은 첫사랑이 시작이었죠. 하필이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다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차이더라도 속 시원하게 고백이라도 할까 싶다가도 그 차가운 얼굴만 보면 용기가 싹 달아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디자인팀 단체 의식으로 고깃집에 갔는데 하필이면 사수가 제 맞은편에 앉게 됐죠. 원래 술은 입에 잘 대지도 않았는데 사수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보여서일까요? 저도 모르게 한 잔, 두 잔 연거푸 술잔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다른 동료들이 수연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걱정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그 사수는 제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식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가볼게요. 죄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잡기도 전에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망치듯 나와버렸죠. 연말이라 그런지 택시가 참 안 잡히더군요. 다행히 시간이 그렇게 늦진 않아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길을 돌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따라 나온 건가 했는데 글쎄 직속사수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데려다 줄까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헛것이라도 보는 줄 알았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는 고개를 갈아주었죠.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난 차 가져와서 술 안 먹었어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저 싫어하시면서 무리할 거 없어요. 술에 취해 그런지 평소보다 말이 솔직하게 나가더라고요. 제 뾰족한 말투에 사수의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제가 소연 씨를 싫어한다고요? 네, 대리님 저 싫어하시잖아요. 제 인사도 잘 안 받아주고 일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닌 말도 안 걸고 맨날 무서운 표정으로 혼내기만 하잖아요. 혼자 주저주저 얘기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급기야 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속에 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저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일도 잘 못하고 자꾸 실수만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저 일 잘하잖아요. 대표님도 칭찬하셨는데 다른 부장님들도 다 잘한다 예쁘다 하시고 그러니까 대리님도 이제 저 좀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만 있던 사수가 피붙더라고요. 제가 왜 소연 씨를 좋아해야 하는데요? 그야 전 대리님 좋아하니까요. 그때 그 거래처 나쁜 놈한테서 구해주신 뒤로 좋아졌단 말이에요. 싫어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대리님이 저를 좋아해 주세요. 스스로 내뱉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그거 진심이에요? 당황한 사수가 되묻는데 차마 뭐라고 답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뒤돌아 뛰기 시작했죠.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플싸. 글쎄 사수가 죽어라 제 뒤를 쫓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무리 뛰어봤자 성인 남자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결국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말았죠. 왜 쫓아오는 거예요? 냅다 고백만 해놓고 내 대답은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그렇죠. 어차피 거절하실 거잖아요. 아닌데요? 나도 소연 씨 좋아해요. 내가 먼저였다고요. 난 소연 씨 입사할 때부터 첫눈에 반했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대답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사수가 제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마주쳐 오더군요. 회사 후배한테 이런 감정을 품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연 씨한테 더 차갑게 굴었던 건데 그걸로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정말 대리님도 저를 좋아한다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대리님이 저를 좋아한다니 거짓말 같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사수의 얼굴이 가까워진다 싶더니만 입술에 부드러운 감촉이 닿았다 떨어졌죠. 맞아요. 대리님이 제게 입을 맞춘 거였어요. 이래도 거짓말 같아요? 제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라만 보자 사수가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엔 아까보다 더 길고 진한 입맞춤이었죠. 그날 이후 제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어요. 남자친구는 그렇게 차가웠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언제나 저를 위해주고 배려해줬죠. 데이트를 해도 제가 먹고 싶은 음식, 가고 싶은 곳 위주로 다녔고요. 어쩌다 싸워도 남자친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아무래도 저보다 4살 연상의 회사 상사다 보니까 더 어른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내 비밀 연애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남자친구는 훤칠한 키와 잘생긴 얼굴 덕분에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대놓고 제 남자라고 할 수가 없으니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다른 여직원들과 웃으면서 대화만 나눠도 질투가 났죠. 게다가 회사 근처에선 마음 놓고 커피 한 잔 마시지 못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면 늘 멀리까지 가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일엔 편하게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를 그만두고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더라고요. 애초에 큰 뜻이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엄마처럼 남편을 내조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효모양처가 되고 싶었죠.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런 제 뜻을 밝혔어요.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의외로 남자친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나도 당연히 너랑 결혼하고 싶지. 부모님이 대체 언제 장가갈 거냐고 허구한 내 잔소리거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동안 말 못했던 거야. 정말? 그럼 나 회사 그만두고 자기랑 결혼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나랑 결혼해주라 소연아.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제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했어요. 알고 보니 저 모르게 미리 반지까지 사뒀더군요. 눈대중으로 사왔을 텐데도 반지를 맞춘 것처럼 제 손에 딱 맞았어요. 그 별거 아닌 일조차 제게는 운명처럼 느껴졌죠. 다행히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했어요. 처음엔 두 분 다 남자친구의 직업이나 배경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데요. 한 번 남자친구를 보고 나니 흡족해 하더라고요. 사람 됨되기가 괜찮은 것 같다면서요. 내가 사업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딱 보면 근적이 나와. 책임감도 있어 보이고 너두고 한눈 안 팔 것 같고. 어차피 경제적인 문제야. 내가 해주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거면 됐지 뭐. 맞아요. 저도 박수가 훤칠한 이 키도 크고 말도 예쁘게 하는 게 마음에 드네요. 손주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제가 남자 하나는 제대로 골랐다 싶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착착 진행될 줄 알았어요. 예비 시가에서도 남자친구가 하루빨리 결혼하길 바란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 밖의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사실 그 전까진 남자친구네 집안에서 저를 반대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고 무엇보다 친정 형편이 넉넉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글쎄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까지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어디가 마음에 안 드세요?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칠게요, 네? 나를 필사적으로 물어본 건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황당했어요. 고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불기운이 너무 세서 말이다. 우리 아들이 잡아먹다 못해 쟤만 남게 할 거라지 뭐니? 네? 그게 무슨...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용한 무당님이 한 분 계시거든? 그분이 너랑 결혼시키면 우리 아들이 큰일 난다니까 나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아무 말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다행히 남자친구가 화를 내줬어요. 엄마, 내가 거기 그만 가라고 했잖아. 그런 미신 좀 그만 믿으라고.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무당, 점, 사주 같은 걸 잘 믿는 분이었어요. 심지어 사기꾼에게 된통 속아서 구슬한답시고 큰 돈을 뜯긴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무당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더군요. 저는 무교라서 그런 걸까요? 시어머니를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꽉 잡아줬죠. 너랑 결혼하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나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동안 연애하면서 아무 문제 없었어. 결혼해도 분명 잘 살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든 내가 설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자기 말만 듣고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실까? 설사 그런다고 해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예쁨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만약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면 난 안 볼 각오까지 하고 있어. 그만큼 나한테 네가 훨씬 더 소중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결혼 못하겠다느니 헤어지겠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라. 난 너 없으면 안 돼. 알았지?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건 처음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로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끈끈해졌죠. 그래도 결혼하겠다는 건 그냥 말뿐일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대놓고 얘기했더라고요.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집 나갈 테니까 앞으로 자기는 없는 자식 셈 치라고 말이죠. 자식이 잃은 부모 없다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 시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분도 참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글쎄 또 그 무당을 찾아가 어쩌면 좋냐고 상담을 한 뒤 남자친구 몰래 제게 부적 하나를 내밀지 뭐예요. 아가, 네 불기운을 눌러주는 부적이야. 이게 우리 영철이한테 갈 애군을 막아준다는구나. 결혼식 날 공범에 지니고 있을 효임이 있다니까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예 드레스 같은 데 꿰매두면 더 좋고. 참, 이건 영철이한테 비밀이다, 알겠지? 가뜩이나 식날짜도 시어머니가 무당에게 받아왔다는 길일로 잡는 바람에 스케줄이 다 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적까지 들이미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위해 부모님과 절연까지 결심했던 남자친구를 생각해서 꾹 참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분가해서 따로 살 예정이었으니까요. 이후로는 부딪힐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제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몰랐던 거였어요. 분가한 게 무색하게도 시어머니는 꾸준히 신혼집에 얼굴을 들이미셨습니다. 살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말이죠. 제가 요리나 청소에 서툴렀던 건 사실이라 뭐라고 거절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해준 음식을 먹는 게 힘들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넌지시 비추더군요. 결국 전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꼼짝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래도 쓴소리 들어가면서 살림을 배우는 건 견딜만 했어요.
무엇보다 고역이었던 건 시어머니가 요상한 미신들을 강요하는 거였습니다. 제 불기운을 죽여야 한다면서 하루에도 몇 리터씩 물을 마시게 하고요. 맵거나 짠 음식은 입에도 못 대게 하셨어요. 심지어 옷도 붉은 계열이 아닌 푸른 계열만 입으라고 하더군요. 다 그 무당이 시킨 일이라면서요. 제가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아니 내가 뭐 언제 너한테 죽으라던? 아니 뭐 우리 아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2첩 반상을 차리래?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음식 조카리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에이, 이러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비명 행사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하고 난리를 치셨죠. 그럼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고민도 했어요. 하지만 안 그래도 저 때문에 모자 사이가 어색해졌는데 괜히 일을 키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무렵 남편이 회사를 옮기면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기도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처럼 엄청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해주고 말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땐 미처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무당을 향한 그 맹신이 끔찍한 참생을 불러올 줄은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 부부에게도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끊겨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뜨더군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 임신 3주차였어요. 바로 남편에게 알리니 그 바쁜 와중에도 반차를 내고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손에는 화사한 꽃다발을 든 채였죠. 이게 웬 꽃이야? 당신 주려고 사왔지. 아니, 당신이랑 뱃속에 우리 아기 주려고. 고마워 여보. 나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노력할게. 나도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앞으로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말고 집안일도 하지 마. 내가 퇴근하고 오면 할게.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을 써도 좋고. 참,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지? 내가 지금 전화로 얘기할게. 사실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게 좀 꺼림칙했어요. 또 무당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황당한 점괘를 받아오는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아직도 그 무당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흔한 시가들이 그렇듯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보이시긴 했지만 그 정도면 꽤나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남편이 당분간은 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직 임신 초기라서 안정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는 말에도 순순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건 아들과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거짓 연기였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집에 있니? 잠깐만 좀 나와봐라.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나랑 잠깐 갈 데가 있다. 옷 입고 따라 나오거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시어머니는 직접 장롱에서 외투를 꺼내 제게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거의 반강제로 제 손을 끌고 밖에 나가려고 하더군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황급히 배를 감싸고 뒤로 물러선 채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저 임신한 거 아시잖아요. 아직 초기라 외출은 자제하고 있어요. 어딜 가시는 건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글쎄, 이 멍청한 것. 네 뱃속아기를 태어나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을 망칠 마귀라고. 한 게 아니겠어요.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저희 애기가 뭐라고요? 우리 박씨 집안을 망칠 마귀라고. 무당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애가 태어나게 돼서는 안 된다는구나. 안 그러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거래. 그러니 얼른 나랑 같이 병원 가서 치우자. 네 시입이나 영철이나 말해도 이해 못할 테니까 비밀로 하고. 그냥 자연 유산을 했다고 하는 게 제일 낫겠지? 태연한 표정으로 끔찍한 소리를 뱉는 시어머니를 보자 등 뒤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은 미처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무당의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저 얘기를 죽이자는 거예요?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그동안 너도 무당신의 신묘함을 믿어서 날 따른 게 아니었니? 이번에도 나 무당님을 믿으렴. 물론 애미로서 힘들다는 거 알아. 하지만 뱃속에 있는 건 아기가 아니라 마귀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아니요. 제가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요구를 참았던 건 괜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무당은 무당이 아니라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정신 차리고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저도 그이한테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어쩌고저쩌지? 이년이 천벌받을 소리를 하는구나. 제 반항 아닌 반항에 시어머니는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막말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제게 쏟아냈죠. 두려워진 저는 안방으로 달려가 그대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죠. 여보, 지금 어머님이 오셨는데 또 그 무당소리라면서 애를 치워야 하는데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와주라. 다행히 남편은 바로 회사에 얘기하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이내 안방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여보, 이제 괜찮으니까 잠깐 나와봐.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 안심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막상 얼굴을 마주한 남편은 속이 뒤집어질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당신이 어머니를 좀 오해한 것 같아. 어머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데?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야, 오해는 무슨 오해. 그 무당이 우리 애기가 막이라 태어나면 안 된다고 했다면서 나를 끌고 병원에 가서 낙태하려고 했다고. 그 순간 남편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뒤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어느새 두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있더군요. 미안하다 아가. 내가 그 무당한테 속았어. 결혼 전에 너를 반대했던 게 네 가슴에 한으로 남았나 보구나. 그치만 그때 나도 정신 차렸고 지금은 그 무당 집에 얼씬도 안 한단다. 오늘도 이렇게 너 주려고 애기 우시며 장난감며 사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소리를 했겠니? 어느새 시어머니 손에는 아기용품까지 잔뜩 들려 있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연락한 걸 알고 그 사이에 마트로가 급하게 사오는 모양이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허구한 날 집에 찾아서 말도 안 되는 욕으로 사람 괴롭히더니만 이제 저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 건 알고 있었다. 이러쿵저러쿵 살림살이 치르는 게 마음에 안 들었겠지. 그래도 난 우리 아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건데 그래도 그런 끔찍한 거짓말로 이 늙은이를 매도하는 건 너무하지 않니? 어찌나 연기를 잘하는지 배우를 했어도 대성했을 것 같더군요. 위기 상황에 대한 순발력이 없던 저는 그저 어버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 남편은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넘어가 버렸죠. 그동안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 앞에선 제게 끔찍하기도 잘해줬고요. 저도 시어머니에 대한 나쁜 말을 굳이 남편에게 옮기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예요. 당신 요즘 임신해서 좀 예민했잖아. 잠도 잘 못 자고 악몽도 많이 꾸고 뭔가 꿈이랑 현실을 착각했던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려 했다는 건 말이 되고? 지금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 진짜 좀 너무 예민하다 지금. 응? 일단 나 어머니부터 되게 모셔다 드리고 올게. 급기야 남편은 저를 혼자 두고 시어머니와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나중엔 혹시 내가 진짜 어머님을 오해한 건가? 그동안의 일이 쌓이고 쌓여서 어머니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꿈을 꿔놓고 그걸 진짜라고 착각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쯤 임신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예민해진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니야, 미치고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야. 정신 차리자. 안 그러면 우리 애기 큰일 나. 내가 지켜야 돼. 하지만 뱃속의 아기를 떠올리자 곧 정신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가증스러운 용기로 위기 상황을 모면한 것일 뿐 미친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은 여전히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아무리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할 수 있냐면서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제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저뿐이었어요. 고민하던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연락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남편이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집안 곳곳에 작은 홈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시어머니가 더는 제게 해코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시어머니를 너무 얕잡아 본 거였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나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고 남편 아침을 차리는 게 제 하루 일과였거든요. 그즈음 시어머니 문제로 남편과는 냉전 중이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임산부에게 찬물은 안 좋다고 해서 실온에 보리차를 두고 끓여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보리차를 한 잔 가득 따라 마셨죠. 그런데 평소의 구수한 맛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전 그대로 보리차를 뱉어버렸고 바닥에 주저앉아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속이 울렁거렸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배가 끊어지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아래쪽에서 뭔가 흥건한 것이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붉은 피였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뒤늦게 일어난 남편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 사이 저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였어요. 침대 맡에 앉아있던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군요. 왜 울어, 여보? 우리 애기는 무사한 거지? 그러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늘 차분하고 자기 감정을 잘 보이지 않던 남편이 울다니 너무나 불길했죠.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애기 무사하잖아, 그치? 제발 대답 좀 해줘. 미안해, 소연아. 우리 애기 좋은 모습 갔을 거야. 잘 보내주자. 남편의 말이 천둥처럼 제 고막을 울렸어요. 전 그대로 무너져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애기 어딨어? 우리 애기 돌려줘. 하면서 악을 썼죠. 진정해, 여보. 이러다 큰일 나. 당신이 먹은 보리차에 락스가 들어가 있었나 봐. 청소하다 흘린 건지 뭔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뿐이라고. 몰라. 우리 아기 돌려줘. 우리 아기 돌려달라고. 오해를 하던 저는 결국 다시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열병에 시달리며 알아두었죠. 다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까진 한 달도 더 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전 집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남편은 말없이 그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리차에 섞여 들어간 락스물 때문에 우리 애기가 죽었다니. 전 평소 락스는 화장실 청소할 때가 아니면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방에 있는 보리차에 섞여 들어갔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죠. 그때 불현듯 시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아니야, 아닐 거야. 내가 유산한 거 알자마자 어머님 바로 병원으로 달려오셨잖아. 어떻게 하면 좋냐고 통곡을 하셨는데 설마. 전 부랴부랴 집에 설치해뒀던 홈캠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를 잃었던 바로 그날 새벽에 찍힌 영상을 보고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글쎄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보리차에 무언가를 섞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미친 사람이라도 설마 자기 손으로 자기 손주를 해야 할 줄이야. 정말 너무나 끔찍하더군요. 충격에 떨던 저는 간신히 몸을 바로했어요.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가서 외투를 꺼내 입었죠. 거실에 있던 남편이 무슨 일이냐면서 다가오더군요. 이 시간에 어딜 가게 해요, 여보. 나 경찰서 갈 거야. 아니, 너네 집으로 가야겠다. 내가 그 여자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기 죽인 너네 엄마 콩만 먹이는 걸로는 안 되겠다고.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제 고함에 남편은 긴 한숨을 쉬더군요. 당신, 너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애기 잃고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대체 무슨 죄야? 헛소리.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전 남편에게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던졌어요. 내가 우리 집에 홈캠을 잔뜩 설치해놨거든. 덕분에 증거가 똑똑히 남았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그제야 남편도 제가 마냥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가 봐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더니 컴퓨터 방으로 가더군요. 잠시 후 방 안에서 남편의 오해라는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두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들었는지 따라 나오더군요. 우리 집으로 가는 거지. 같이 가자. 내가 운전할게. 남편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마 서로의 끝을 예감했던 거겠죠. 어떤 부부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시가에 도착하자마자 전 배를 눌렀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 너희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전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갈겼죠. 어머, 너 미쳤니?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긴 내 자식 주인 살인자 죽이려는 거지.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발이며 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시어머니를 때렸죠. 그 소란에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아니 세아가 너 지금 미친 거냐?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하면서 저를 떼어내려고 하더군요. 그런 시아버지를 잠자코 있던 남편이 말렸어요. 그리고는 시아버지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시더군요.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를 닥친 대로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다시 나타난 시아버지와 남편이 저를 말리더라고요. 나 이거 안 나? 내가 저 여자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진정해.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안 돌아와. 이대로 당신 살인자 될 거야? 법의 심판에 맡기자. 싫어. 내가 살인자 되는 한이 있어도 저 여자는 죽일 거야.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도 해야지. 당신만 보고 사는 분들이잖아. 남편에게서 부모님 얘기를 듣자 뒤늦게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전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놓고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기 편인 줄 알았던가 봐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척 행세하더군요. 아니 세아가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아이 잃은 일은 나도 유감이다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잖니. 따지고 보면 네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지. 그러자 남편이 기가 막힌다는 듯이 시어머니를 누려봤어요. 어머니, 끔찍하니까 그만하세요. 이 사람이 집에 카메라 설치해놓은 거 모르셨죠?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진짜 이 사람 말처럼 그 무당 때문이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았나 봐요. 덜썩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무당님 말씀이 그 마귀를 꼭 죽여야 네가 산다지 않겠니? 애미는 당연히 손주보다 우리 아들이 우선이지. 다 너 살리려고. 그만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런 무당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휘둘리실 거예요. 전 오늘부로 어머니 아들 아니에요. 다신 찾지 마세요. 남편은 그대로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번엔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가 제발 용서해 주렴.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단다. 경찰에 신고할 건 아니지. 제발 신고만 하지 말아주렴. 저는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시어머니를 밀어버리고 밖으로 나왔죠.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를 신고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잡아대다가 나중엔 안 되겠는지 정신병이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빠져나가려 하더군요. 결국 전 친정 부모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여러 고용해 저를 거들어 주셨죠. 형법상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아 살인죄를 물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실형을 받게 할 수는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제게 매달렸죠. 여보, 당신이 원한다면 어머니랑 연 끊을게. 다시는 얼굴 보자고 남남처럼 살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얘기만 하지 말아주라.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늘 어른스럽고 차분하던 남편이 그렇게 제게 절박하게 매달리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내 남편과 갈랐었어요.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을 볼 때마다 세상을 떠난 가엾은 아이가 생각나 너무 괴로웠죠. 남편도 더는 나 힘들게 하지 말아주라. 부탁할게. 라는 제 말에 결국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던 날 남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럽다고요. 나를 낳아준 사람이지만 정말 끔찍해. 마음 같아선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당신만 더 힘들 거야. 모르겠다 그런 여자.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질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건 시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겹지인을 통해 전해 들으니 결국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법원에서 시아버지 손을 들어준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미신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족들을 괴롭힌 죄가 인정돼 결국 재산 분할은커녕 맨몸으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고 말이죠. 듣기로는 너희 시어머니 폐지 주면서 산다더라. 노인네가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안타깝다 싶으면서도 또 그 돈 모아 무당에게 갖다 바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인의 말처럼 저도 참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통쾌하다 싶으면서도 씁쓸하더군요. 그래도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된 사람이니까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가급적이면 미움도 원망도 다 훌훌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사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몇 년간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와의 일이 트라우마가 돼 밖에선 뭘 잘 먹지도 못하고요. 혹시 누가 나를 해코지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하며 살았죠. 결국 부모님 몰래 따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문득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나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잔뜩 사 먹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흥청망청 놀아보기도 했죠.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고 다니니까 인간 불신도 차츰 나아지더라고요. 그중 전 남편에게서 자꾸만 연락이 오더군요. 저를 못 잊겠다고 다시 만나달라는 거였어요. 새 여자 만나 재혼까지 하려던 걸로 아는데 뭔가 잘 안 된 모양이었어요. 솔직히 좀 흔들리더라고요. 어쨌든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남자였으니까요. 그치만 재결합할 거라면 애초에 이혼하진 않았겠죠. 시어머니와 조금이라도 엮일 만한 상황은 아예 만들고 싶지도 않기도 했고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맞서내봐 재혼을 했답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을 잊기 위해 아무 남자나 만나 결혼한 건 아니에요. 지금 남편은 첫 만남 때부터 뭔가 삘이 오는 사람이었죠. 진중하고 살이 깊고 무엇보다 유머러스해서 시종일관 저를 웃게 만드는 게 너무 좋았어요. 또 남편도 한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서로 통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식을 올리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잘 살고 있답니다. 딸만 둘 낳아 기른 중년 부부인데 여전히 신혼 같아요. 이게 다 여전히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고 해주는 남편 덕분이겠죠? 전 시어머니한테 시달릴 땐 제게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역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 긴 터널에도 끝이 보이는 날이 올 거예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